자, 반갑습니다. 오늘 6차 시이고 조선 전기의 문화, 과학, 예술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훈민정음, 그다음에 조선 전기의 유명한 책들, 그다음에 지도들, 그다음에 천문과 역법, 농업기술과 의학 발달,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겁니다. 자, 일단 훈민정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이 PPT에 이 적혀 있는 이 글자들, 여러분 뭐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글자가 전부 바로 훈민정음이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우리 세종이 이제 우리 백성들이 너무 아는 게 이제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들에게 한문을 다 가르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문자를 세종이 만들어서 창제했다라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훈민정음 해례본 이 글 보면 뭐 기억이 어떤 발음이 나는 것이고 어떤 거에서 나와 있는지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밑에 적혀 있는 거는 세종이 한 훈민정음을 발표하면서 반포하면서 이제 적었던 내용들이죠.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정말 귀중한 유물인데, 이 간송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간송이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간송이라는 분은 원래 간송 전형필, 이름은 전형필입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어떤 부자이고요. 이 전형필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문화재를 일본인들이 굉장히 비싸게 일본으로 이제 사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가 이렇게 막 일본으로 계속 반출이 되니까 이 전영필이라는 분이 그 우리나라 보물들을 아는 대로 모조리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전영필이라는 분이 노력으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일본으로 넘어가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에 남아있게 되었고, 이 유물들은 간송미술관이라는 곳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서울에 있을 겁니다. 간송미술관은. 자, 그래서 이 훈민정음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이 나라 정책들을 알리는 것에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유교 윤리를 전파할 때 삼강행실도나 그다음에 소학 이런 것들을 한글로 적어서 보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급 관리들도, 백성들과 주로 만나는 하급 관리들도 역시 훈민정음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이제 한글로 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서도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원래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 그 다음 왕조가 이전 왕조의 어떤 역사서를 편찬하는 게 약간 전통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고려의 역사를 정리를 한 것이 조선이었고요. 이런 역사를 정리하면서 선생님이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 이런 것들은 우리 수업 시간에 쌤이 사이트를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검색하면서 수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이제 고려 왕조실록이라는, 고려도 여러분 고려 왕조실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실록이 다 사실은 전쟁 중에 다 사라졌고, 지금 남아있는 고려시대 역사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조선시대 때 편찬된 고려사나 고려사 전료를 바탕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 너무나도 유명하죠. 우리 조선시대에는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대의 이제 기록들을 다 모아서 이제 역사책을 만드는, 이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이고, 이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 왕이 항상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관이라 불리는 이 신하가 2명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그 왕이 했던 발언, 신하들이 했던 발언을 전부 다 옆에서 라이브로 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적는 기록을 사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초는 사관들이 다 적어서 자기 집에 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왕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실록을 적어야겠죠. 그러면 이 사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춘추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실록청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사초를 적어 모아놓고 이제 정식으로 역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작성하고 나면 이 원래 기본 재료가 되었던 사초는 물에 씻어서 다 버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실록은 절대 왕도 볼 수 없는 정말로 생생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이 사냥하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관이 우리 왕이 지금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를 적고 있으니까 태종이 야, 그거 실록에 쓰지 마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사관이 그걸 쓰지 말라고 말했다까지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밀하게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 조선왕조실록에 들어가면 이 모든 실록의 내용을 한글로 다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뭐 온갖 단어를 검색해서 그 단어와 관련된 기록들이 조선시대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왕조실록 안에서. 그래서 마치 네이버 검색 엔진처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고, 선생님이 여러분 수업 시간 해줬던 뭐 이방원이 정도전에 집에 밤중에 찾아가서 뭐 끌어내서 죽이는 이런 거 전부 다 실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조선이 기록에 정말로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세종실록 시리즈, 이거 여러분들 아마 독도는 우리 땅 할 때 아마 그 가사에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지리지라는 것을 편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선 최초의 세계지도, 이 태종대에 편찬됐습니다. 혼일 강리역 대국도 지도라는 건데, 보면 조선과 중국이 중심으로 그려져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조선인들이 세계의 중심을 어디로 인식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 인도라든지 아라비아 반도 이런 데까지는 사실 꽤 정확하게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여러분들 이 한국과 한국 밑에 있는 저 큰 섬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확하긴 하지만, 지금 지도에 비하면 당연히 부정확할 수밖에 없지만, 이 조선인들이 나름대로 세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문과 역법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천문학 같은 경우는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이라든지 아니면 일식, 월식 이런 것들 다 왕의 권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늘의 뜻을 대신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천문학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이 하늘의 권위를 반영해서 왕의 권위도 역시 높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특이한 현상이 생겨나면 그런 것들이 농사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 천문과 역법 같은 경우는, 역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태조 이성계 때 이제 만들어진 하늘의 별자리를 그림으로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우리 10,000원짜리에도 있습니다. 이 혼천의라는 기구고요. 행성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중간에 이제 지구가 위치해 있어서 이제 이 우주의 중심을 지구로 인식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세종 때 만든 간의라는 기구고요. 아까 거보다 좀 더 복잡하죠. 행성의 움직임을 역시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시계입니다. 앙부일구라는 해시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 없지만 물시계로 자경루라는 물시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금이 대략 몇 시 정도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츠구기, 역시 강수량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앙부일구 같은 거는 시계도 볼 수 있지만 절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절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동지 지금이 뭐지? 지금
처서 지났나? 처서? 선생님도 절기는 잘 모르겠는데 24절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들은 이 농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가 되면 이제 뭐 모내기를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농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사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앙부일구나 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세종시계의 기술관 중에 장영실이라는 인물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영실. 천민 출신인데 이 바로 이 동네 우리 부산 지역의 이 노비였습니다. 근데 워낙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세종이 이 사람들을 발탁시켜 가지고 이런 많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장영실이라는 인물,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칠정산이라는, 이것도 역시 달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아랍에서 들여온 달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계산해서 서울을 기준으로 이제 달력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술 분야, 이 선비들의 어떤 취향을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이제 꿈에서 우리 이 중국에 있는 전설 중에 무릉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무꾼이 길을 읽고 들어가다가 어떤 신선이 바둑을 두는 걸 구경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들고 온 도끼를 봤더니 나무가 다 사가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시간이 몇십 년 지나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바로 신선들이 산다는 무릉도원입니다. 그래서 도원이라는 거는 복숭아 꽃이 만발해 있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 꿈에서 자신도 무릉도원에 도착했었는데 그 광경이 이렇더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해주니까 화가 안견이 그 말대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일본에 보관되어 있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고사관수도라는 그림이고 강희안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고 역시 이 조선 전기 선비들의 취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우리 고려시대 때는 고려청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 좀 더 수수하고 소박한 느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고려말 조선초 때는 분청삭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도자기의 어떤 취향이 바뀌게 되었고 오른쪽에는 백자, 이제 정말 조선 백자, 검소한 취향을 반영해서 16세기 이후로는 백자가 유행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